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론을 모두 마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3월 초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최종 선고만 남습니다. 헌재가 최종 의견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최종 변론 준비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진행됐습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가며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과 달리 다음 주 최종 변론 기일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진행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최종 진술에 넣을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관련 주요 쟁점들이 전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켜졌는지 여부, 계엄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기각 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의 운영에 관련해서 거국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을 하지 않을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시 지적하며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론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를 연일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이중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두고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공수처 압박에 나선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여러 수사기관에 영장 중복 청구가 기각의 사유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수차례 발부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탄핵 기각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힘은 어땠습니까?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의 파멸적 리더십에 의한 국가적 파국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내란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민주당은 전날 석 달 만에 장애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는데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모레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나면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10차례의 변론에는 16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재판관들이 무엇에 주목해서 물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보면 쟁점이 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란 2인자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증인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엔 이 중에서도 국회 봉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심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외부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또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에 정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김영두 재판관이 직접 캐물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네, 그리고 다른 쟁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이미선 재판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그럼 그게 비상계엄을 할 정도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봤던 거냐,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1, 2차는 안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차 변론부터는 계속 출석을 해왔는데 이 첫 출석 당시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배경,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당히 결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10차 변론 때였죠.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요. 국무회의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영두 재판관이 직접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시대 교체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안정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발표한 호소문에서는 시대 교체와 국민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직접 언급하는 걸 꺼려왔습니다. 적어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른바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중도층 확장을 노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대선 시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말한 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는 26일 책을 출간하며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껴안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인데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우클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실용주의와 통합정치의 메시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성장 그 자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 또 서민들의 종합적인 이 세부담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줄이는 그러한 노력도. 최근 연이은 우클릭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중도층 민심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중도 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 초부자 감세에 미련을 갖고 있냐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극우 세력으로 모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겁니다. 또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제안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돈풀기 정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한편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제 명 씨를 접견하고 명 씨 휴대전화 실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제 명 씨를 접견한 거는 뭐 명 씨 요청으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아니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제가 접견 요청을 제가 했고 네. 명태균 씨가 동의하면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명 씨 휴대전화 석 대와 그리고 또 로봇 모양의 USB 사진을 예. 공개하셨는데 그 네네. 안에 대통령 부부와의 뭐 통화 내용, 녹취가 담겨 있으면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 명태균 씨하고 이제 신뢰가 좀 쌓여서 하나하나 조금씩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30분 동안의 그 접견 시간 동안에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요. 네. 대체로는 황금폰을 전제로 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몇 개 유의미한 그런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 네. 그 사진과 함께 올리신 메모지를 네네. 좀 보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 그 카피라고 적으시고 거기에 있을 유자를 적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실물은 검찰이 보관 중이고 또 명 씨가 갖고 있는 건 복사본이다 이런 뜻일까요? 네, 아마도 그 검찰에 이제 제출한 그 황금폰과 그 이제 USB를 돌려받는 절차를 아마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포렌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만 그것과 별도로 제출한 황금폰에 카피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그 카피 위에 글씨가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인지 아닌지 조금 이게 한동훈 전 대표 맞습니다. 뭐 어떤 명 씨와 좀 연관이 있습니까? 뭐 황금폰 자체의 뭐, 내용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명태균 씨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말 그대로 횡설수설이었고요. 네. 그런 속에서 소위 쫄아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고, 네. 그러나 그 횡설수설은 이번 두 번째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떠보려고 하는 거구나,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델리킷한 미묘한 문제라 제가 조금 더 숙고를 해서 내용은 밝히도록 하는데 황금폰에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그 메모지를 다시 한번 보면 뭐 김종인, 뭐 쓰리쿠션, 강혜경 뭐 이런 글씨들도 보이는데 윤핵관은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걸까요? 윤핵관 내용은 이미 뭐 알다시피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멀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멀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였고요. 네. 이미 기사화가 다 됐는데 표현이 좀 재밌었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달라지면
가구를 바꾸듯이 그런 의미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 비유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 씨가 지금 하는 주장들은 사실과 다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네네. 들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2020년 5월 6일 바로 지난 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입니다. 네. 그때 동대구역에서 본인이 주선해서 당시 총선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과 조혜진 의원 사이에 그 당시는 시장이 아니었죠. 서로 앙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남 창녕 선거와 관련해서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거리로 출마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혜진 의원과 좀 앙금이 생겼는데 그것을 화해시켰다. 동대구역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다라는 취지죠.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서 메모를 했는데 그 점은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5월 6일입니다. 뭐 화해를 시켰다고 하는데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했는지 뭐 구체적인 내용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화해시켰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고요. 예, 이준석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제 메모지에는 이준석하고 전대까지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 점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 뭐 이런 것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법사위가 창원 교도소에 오면 응하겠다라고 명 씨가 했다고 했는데 직접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고요. 창원을 우리 법사위가 가게 되면 하루가 걸리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직접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화상회의 같은 거 그런 걸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수사가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리느냐 이 말도 본인 명태균 씨가 터뜨리냐라는 그런 관점으로는 안 들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검찰이 어느 시점에 이걸 터뜨리느냐 이런 관점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수원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택시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집 안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3분쯤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은 껐지만 집안 거실에서 25살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25살 남성은 얼굴과 양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연기가 납니다. 발코니 밖으로 몸을 내민 주민은 손전등을 켜 구조를 요청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인천 논현동의 2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2명이 화상을 입었고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낮엔 경기 용인시의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연기에 인근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신고가 12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공장 1개동이 모두 타고 다른 1개동은 반 정도 탔습니다. 또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도 번져 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하루 전국에서 산불 7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1톤 화물차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변북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인천의 한 사거리에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는 SUV 승용차가 들이받아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력을 실제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던 전 세계 TV 출하량은 이미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개한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입니다.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국내 반도체 기술의 기초 역량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등 모두 5가지 분야로 나눠 조사한 건데 중국은 4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앞섰습니다. 유일하게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만 두 나라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술력을 직접 양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엔 반도체 기술 연구 성과 등 기초 역량면에서 이미 한국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해왔습니다.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벌인 끝에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굴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연구소에 투자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논문 특허인데 수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리고 인력 양성 수도 우리보다 많아요. 여기에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전 세계 TV 출하량 1위 자리를 지난해 중국에 내줬습니다. TCL 등 중국 TV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이 삼성전자 등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을 추월한 겁니다. 매출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과 중국 브랜드 간 매출 점유율 차이는 34.9%포인트에 달했던 반면 지난해엔 2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업계에선 중국 브랜드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최근 국내에서 직접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채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 한국 법인이라고 돼 있는 곳에서는 이걸 관리할 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한국 법인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공유 오피스인데 테무 측 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년 정도 온라인으로 계약이 됐고, 바로 연락하는 분도 없고, 중국에서 몇 대만 하고. 국내 쇼핑앱 시장에서 쿠팡과 알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 테무의 한국 사업장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는 한 달에 823만 명. 최근엔 국내 직육통을 위해 한국인 셀러까지 모집하며 몸집을 불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무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페이지를 클릭했는지 또 어느 페이지로 이동했는지 등도 수집하고 있는데 국내 타 플랫폼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닌데 이용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부실한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테무 측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 일부를 소셜미디어 틱톡 운영사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적법한지 1년 가까이 조사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강성 지지층, 이른바 마가가 집결한 보수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관세만 15차례 언급하면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싸우자는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상징하는 노래 YMCA에 맞춰 춤을 춥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강성 지지층 마가가 집결한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EC 무대에 오른 겁니다. 70분간 이어진 연설은 취임 이후 한 달간의 성과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특히 관세만 1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What about God? What about wife and family? What about love? I said, okay, tariff is now my fourth favorite word. 자신의 경제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Our country's going to become rich again, very rich.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논의 역시 경제적으로 이익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해 종전 협상을 진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전쟁 비용 회수 등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히토류 지분 절반을 챙기는 협약이 곧 성사될 거라고 했습니다. We don't get our money back. We get nothing. So we're getting our money back. We're going to get our money back because it's not fair. It's just not fair.
and we will see. But I think we're pretty close to a deal, and we better be close to a deal.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 이른바 마가 맞춤형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You know, when it comes to a day where you can't challenge crooked elections, we've got a real problem in this country. 이날 연설은 관세 폭탄을 비롯해 진보 진영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지지 동력을 확보하려는 횡보로 풀이됩니다. 그 때문인지 연설의 마지막 대목은 싸우자는 지지층 동료 메시지였습니다. We are going to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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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in, win, win.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의 원로이신 이종찬 광복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먼저 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올해에는 말씀하시기로는 역사에 뿌리가 없는 정권은 바로 설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뉴라이트를 없애는 게 제1의 사업이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면 무슨 광복의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탈을 당했으며 고통을 당했으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극복했느냐 이것을 정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저는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곧 이제 3.1절도 다가오는데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사라든지 아니면 그 현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은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런 발언을 안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초심을 잃어가고 점점 이 그런 뉴라이트적 사람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그 발언이 전부 그 유사하게 나온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마치 우리 광복이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 광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에게 바라는 것은 좀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관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김문수 장관이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란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김구 선생은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마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변호사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간디가 영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대체 신중하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에 축적된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우리 사회 원로로서 뭐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시국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는 여러 번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대나무라는 것이요. 중간에 관절이 있죠. 이렇게 딱. 이 관절이 왜 있느냐. 대나무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이게 관절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건 때마다 이게 하나의 관절이다. 우리가 이 관절을 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넘어왔고 해서 이 관절이 계속 두텁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지금 이 혼란을 그냥 혼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기회다. 우리가 다시 단합하면은 더 크게 발전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도 좀 오랜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에게 한마디 좀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난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잘못되게 질퍽질퍽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초심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회고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걸 보고 내가 이게 그런 바람 자체가 이게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허탈감에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하셨는데 현재 보수 진영의 그런 모습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우리나라 보수는 전부 극우 보수가 돼버렸어요. 또 진보는 극좌 진보가 돼버렸어요. 너무 극좌 극우로 크게 갈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전부 중간지대로 참 돌아와 달라. 그래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다가오는 3.1절을 맞아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1 독립선언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는 맹맥히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족 자결, 그러니까 자주 독립에 다시 한번 콧말을 찍고 그리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을 이룩하려면은 남북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독립은 아직도 과정 속에 있다. 최종 목표는 남북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된 위에 우리나라가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이 최종적인 독립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